임상도전에 3조 원, 화이자가 선택한 먹는 비만약,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질주하는데 현대차는 주 35시간 근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10조 원이 쏟아진 배터리 시장부터 달라지는 전기요금 지도까지 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그럼 첫 번째 파워 시프트, 바이오 섹터부터 시작해보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아직 임상 1상도 안 끝난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3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3조 원이면 보통 신약 개발 거의 끝 단계에서 나오는 숫자 아닌가요? 이렇게 초기 단계에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뭐랄까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언이요? 네, 지금까지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주사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세였죠. 그런데 화이자의 이번 베팅은 미래는 결국 먹는 약에 있다는 걸 공식화한 셈입니다. 단순히 주사 맞기 귀찮으니까 알약으로 바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약이 가지는 파괴력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핵심은 접근성의 민주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의 민주화요? 네, 주사제는 냉장 보관해야 하고 사용법도 익혀야 하고 또 심리적 저항감도 있죠. 사실상 병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환자들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하긴 그러네요. 하지만 알약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네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물이랑 삼키면 끝입니다. 이건 비만 치료가 소수의 관리 영역에서 모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시장의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고요? 이번에 화이자가 사들인 후보 물질이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 약들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 주사제들은 펩타이드라는 단백질 조각 같은 비교적 크고 복잡한 물질로 만듭니다. 펩타이드요? 네. 그래서 주사로 직접 몸에 넣어줘야 했죠. 반면 저분자 화합물은 이름 그대로 분자 구조가 아주 작고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 몇 개로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알약 형태로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원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장점이 확실하네요. 물론 그만큼 몸에 흡수가 잘 돼서 부작용을 제어하는 게 기술적 난제였는데 화이자가 3조 원을 썼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국내 주자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주목받는 곳이 일동제약의 자회사 유노비다입니다. 유노비아요? 네, 여기서 개발 중인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는데 임상 1상에서 4주 만에 평균 체중을 무려 9.9%나 감소시켰어요. 9.9%요? 4주 만에? 네. 대단하네요. 이건 경쟁 약물로 꼽히는 일라일릴리의 약보다도 더 좋은 초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좋다면 화이자 딜 이후에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겠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도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자체 경구용 비만약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노보노디스크나 위고비 만드는 회사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관련 임상에서 쓴맛을 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군침을 흘릴 만한 매물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저분자 화합물 방식의 후보 물질이 아직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 테이블에서 갑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시장의 권력이 주사에서 알약으로 그리고 후기 임상 데이터에서 초기 기술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 확실히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다른 섹터에서도 포착되는데요. 이번엔 배터리 시장으로 가보시죠. 전기차 시장은 좀 주춤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무려 10조 원 규모의 수주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장이 열렸다는 신호겠죠? 맞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를 담아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일종의 전력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댐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왜 갑자기 폭발하고 있느냐? 그 배경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전기 하마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과 ESS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 간극을 메워줄 존재가 바로 ESS입니다. 전력이 남을 때 ESS에 충전해뒀다가 부족할 때 즉시 꺼내 쓰는 거죠.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AI 혁명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책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6조 원, 삼성 SDI와 SK온이 각각 2조 원 넘는 계약을 따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모두 한국 기업들인가요? 외국 시장에 이렇게 동시에 10조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는 절묘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나요? 첫째는 단연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의 50%라는 사실상의 퇴출 관세를 매기면서 거대한 시장 공백이 생겼죠. 아, 그 빈자리를 우리가. 네, 채우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 아니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현지 생산 능력입니다. 아, 결국 미국 땅 안에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고객사들은 당장 쓸 ESS 배터리가 급한데 태평양 건너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건 시간도 걸리고 위험 부담도 크죠. 그렇죠. 그런데 LG, 삼성, SK는 이미 미국에 구축해둔 전기차 배터리 공장 라인 중 일부를 발빠르게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이 수요에 즉각 대응한 겁니다. 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탈중국, 첨단 기술, 그리고 현지 생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플레이어가 현재로선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일시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해자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아 보이는데요. 그럼요. 미국 ESS 시장은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 하나 더 검토되고 있어요.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라는 건데요. 그게 뭔가요?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나 공장은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비싼 전기요금을 내느니 차라리 발전소 근처에 ESS를 설치해서 전기를 저장했다 쓰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ESS의 사업성이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셈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력을 한국의 ESS가 책임진다는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 즉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모든 길은 지금 엔비디아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이 엔비디아와의 관계 설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아예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저장 장치인 SSD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SSD라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부품 아닌가요? 이게 AI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해진 거죠? AI 서버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도 정작 데이터가 되오고 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 현재 SSD의 데이터 처리 속도, 즉 IOPS라는 수치가 200만에서 300만 수준인데 이걸 2027년까지 1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300만에서 1억이면 3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군요. 엔비디아로부터 HBM4 샘플 성능에 대해 굿뉴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그동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던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그렇죠. HBM4는 차세대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비디아의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HBM 시장 전체의 판도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AI 주가 상승이 과거 닷컴 버블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분석을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인가요? 닷컴 버블 시절의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엔비디아 같은 지금의 AI 주도 기업들은 실제 순이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적이 뒷받침된다. 네, PER 같은 가치 지표를 봐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죠.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HBM 장비 쪽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네요. SK하이닉스가 TC본더라는 핵심 장비를 기존 독점 공급사였던 한미반도체가 아닌 싱가포르의 ASMPT라는 새로운 업체에 발주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위험 분산이군요. 맞습니다. 한 기업에만 의존하면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 전체가 멈출 수 있으니까요. 특히 최근 기존 공급사인 한미반도체와 또 다른 후보인 한화정밀기계 사이에 특허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로 인해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독점하던 HBM 장비 시장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경쟁만큼이나 이 틈새를 노리는 스타트업들의 약진도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퓨리오사 AI나 듀벡스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자체 개발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를 양산하거나 중국 바이두 같은 거대 기업에 공급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다른 전략으로요. 그렇죠. 엔비디아 GPU가 연비가 안 좋은 8기통 스포츠카라면 이들은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경차나 하이브리드 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모든 곳에 최고 성능의 칩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동적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자동차 업계는 조금 다른 종류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에 강성 성향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주 35시간 근무제를 내걸었습니다. 네, 사측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앞으로 상당한 노사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노사 리스크가 기업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자동화의 시급성이죠.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업 리스크가 커질수록 생산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로봇 도입에 경제적 타당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이는 장기적으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다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모두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로봇 경쟁도 결국엔 네, 특히 로봇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즉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까지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조 단위의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 연준의 움직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죠. 맞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거대한 파워시프트는 바로 이런 거시경제의 순풍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길이 AI로 통하는 듯합니다. AI 신약을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고 AI 시대의 자동화를 준비하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라는 골드러시 시대에 지금 모두가 금을 캐는 도구, 즉 반도체나 전력 같은 화려한 분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이요? 통조림캔 만드는 그 주석 말입니까? 바로 그 주석입니다. 이게 반도체 칩을 기판에 납땜할 때 필수적인 소재거든요. 그런데 고성능 AI 서버 한 대에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주석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칩을 촘촘하게 붙여야 하니까요. 그렇겠네요.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 주석 가격이 37%나 치솟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AI 혁명의 숨은 수혜자였던 셈이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